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따른 시사 토론 사생결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비상대책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안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희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허승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생결단 첫 번째 주제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허승규 위원님의 결단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펑펑펑. 뭐예요? 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정치 변화를 축복하는 폭죽 소리가 될지 보수 정치의 후퇴를 몰고 오는 폭탄 소리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폭죽 소리일지 폭탄 소리일지 알 수 없어서 펑펑펑으로 하였습니다. 좀 뭐 이렇게 펑 이렇게 좀 하시는 펑펑 이렇게. 네, BGM 넣어주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점치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알지만은 아, 그래요? 다 아세요? 우리 또 이제 가장 고령 출연자로서 그럼 재미가 없겠죠. 네, 양보를 모르셔야 하겠습니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 저는 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름 재미가 없네. 네, 준석이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정말 두 분이 동갑. 네, 동갑입니다. 대표님이시죠, 이제. 그래도 뭐 친구니까. 네. 네. 정치인이라는 게 젊은 정치인을 뜻하는 건데요. MZ 세대가 이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에서도 2030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된 건데 어떻게 결과는 다들 예상을 하셨어요? 결과는 높은 득표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무난하게 될 거다. 나경원 후보랑 막판에 좀 경쟁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당원 투표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약간 앞섰지만 결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준석 후보가 무난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30대 영선 당대표가 선출된 게 정말 처음이잖아요.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떻게 좀 의미를. 그 몇 가지 그 당선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나이주의, 엄숙주의, 그런 한국 정치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특유의 그 꼰대 정당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젊은 이미지, 솔직한 합법, 거침없는 태도 등은 좀 기성 정치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의 지지는 2030 청년 세대의 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기성 지지층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준석 신임 대표의 당선을 기성 지지층이 합류한 결과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의 당원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오랫동안 비주류였던 비박계가 결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지만요. 비박계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에 내려가서 박정희 공항을 짓겠다고 했고요. 주호영 후보도 영남 배제론을 강조하면서 TK 후보의 정통성을 강조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은 선을 그었거든요. 다만 그가 말하는 정치 비전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스럽으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영진 위원님보다는 어린. 예, 저도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 정치가에서 뭐 어리다 뭐 이런데 저보다 훨씬 한 5살. 아, 5살이나요? 예, 그냥 2살로 해요. 굉장히 어린 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정권 교체 열망 그리고 또 정치 세대 교체 열망이 반영된 걸 보는데 몇 가지 재미있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 기존의 당대표 선거하면은 뭐
돈과 조직이 중요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얘기한 게 바람은 돈과 조직을 못 이긴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 그 현 대표죠. 돈과 조직이 거의 없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선거 자금도 한 2, 3천만 들었다고 하고 뭐 의원 줄 세기도 없었고 네. 뭐 더더욱 뭐 사무실도 없었어요. 문자 보내기 없고 이런 어떤 돈과 조직 없이도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힘 선거인들이 한 32만 명이 되는데 51% 정도가 영남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남권도 어떤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와서 나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선택을 해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그렇죠. 변화예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비라고 느꼈던 게 당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아주 거침없는 행보, 뭐 갈등을 전혀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신선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내가 뭐 하자고 해서 해줄 일도 없는데 굳이 그럴 생각이 없다. 또 이것만 아니고 조금 전에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옳았다. 정당했다. 그래서 뭐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지도 생각도 전혀 없다. 이런 소신 발언을 서울에서 한 게 아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는 대구에서 당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 급했으면은 나경원 대표가 통합신공항을 무슨 공항으로 한다고요? 박정희 공항. 박정희 공항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제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죽 이제 했으면은 나경원 이제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를 했죠. 뭐 유승민 개의다, 뭐 실질적으로 유승민 개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개의 근거라고 해도 같이 당을 같이 했었죠. 그 탈당을 해서.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그 계열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6년, 17년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강력하게 개혁과 공정들을 요구했는데 당시의 보수 정권이 이걸 전혀 수용할 준비도 의지도 없었죠. 이 길목에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바람에 쉽게 올라탔다. 헐헐 날았다. 결론은. 앞에서 세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띄울 현상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첫 번째 한 가지는 헌정사상 30대 첫 야당 대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네.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원내정당, 원외정당 가운데도 30대, 20대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당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굳이 이런 수식어와 미사역으로 붙여가면서까지 띄워줄 이유는 없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 국민의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었습니다. 탈북민, 이 새터민 최초의 국회의원도 이 한나라당에서 배출을 했고요. 네. 첫 이주민 국회의원도 새누리당에서 배출했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큼 가장 먼저 흡수하는 정당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803만 5번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대구 경북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없었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 메시지를 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전달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이번 결과는 이 한국 정치는 수도권 중심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 역시 대구 경북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대구란 것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방은 그냥 1+1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결과다.
수도권에 이제 지방이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종속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다른 시각으로 좀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스타일로 봐서는 변화입니다. 형식은 변화인데요. 저 내용이 있어서는 보수 정치의 대안 부재와 위기를 또 다른 반증이라고 봅니다. 전 이준석 대표의 이념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 능력주의와 실력주의인데요. 근데 사실 능력이란 것 그리고 공정이란 내용은 구성하기 나름이라거든요. 온 국민이 매달리는 수능 시험만 해도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과잉대표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의 내용과 시험 내용을 구성하는 치열한 논쟁 과정이 정치고요, 민주주의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 공정의 내용 이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비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모두가 100% 출발선에 세울 수 없는 게 이 세상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하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 가치는 사실 보수적 가치와 부합하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불공정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과거 보수 정치가 지향했던 어떤 공동체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온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려져서 그렇지 최고위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 평균 나이가 46.2세고요. 뜻밖의 뭐 초선이나 여풍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대표 선거에서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절 어려졌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46.2세고요. 면면을 간단히 보면 순서 그 득표 순으로 보면 조소진 네. 49세 초선이고 네. 여성이고 비례입니다. 배현진 초선이죠 여성이고 네. 38세죠. 네. 그리고 김재원 의성에서 하신 한 3번 하시고 지금 그렇죠. 원외인사입니다. 정미경 재선이고 원외인사입니다. 그리고 청년 대표가 또 뽑혔는데요. 31세죠. 네. 더 재밌는 건 현역 의원을 누르고 청년 대표에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보통 보수 정당은 그 연공서열이 강하기 때문에 선수가 많고 또 영남 이렇게 많이 된 남성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다 깨졌습니다. 더더구나 조수진 이제 위원은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 여성, 비례, 초선 뭐 이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어떤 뭐죠 아웃사이더를 할까요? 그 분들이 다 진입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증거고 우리나라 보수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되게 긍정적인 면을 보셨어요. 또 다른 입장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보수가 과연 변하느냐라고 하는 징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당대표의 임기도 4개월이지만 최고위원 임기도 그렇게 되면 4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인사들이 많이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원내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좀 출마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모조리 당의 권한은 대선 후보가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진보 정권이 주도했던 개혁이라든지 뭐 환경, 노동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이 거론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분들이 당내 중진들이 이번 선거에 최고위원이나 뭐 당대표 경선에 거의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이분들은 2선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비상체제에서는 대권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임시 관리직이니까 경쟁도 좀 낮았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저기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죄를 안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확실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려워요.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으나 완벽한
변화의 바람까지는 아니다. 약간 선풍기로 치면 미풍 정도? 네, 이제 자연풍. 미풍도 아니고 자연풍. 자연풍.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락 연설을 보면요. 당을 이 비빔밥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공존을 강조했어요. 기존 정치인들과 기성 정치인들과 좀 어떻게 공조를 순조롭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성정치 세대 이전에 그가 말했던 청년 세대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가 대변하는 2030 청년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묻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민주주의와 귀족주의가 다른 거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과 정치 영역으로 끌어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님이 생각하는 그 협소한 능력주의만으로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미래 비전을 던지고 있는가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당대표로서의 그런 포용력을 저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정치에서의 어떤 공존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을 어떻게 공존해 갈 건가 이게 이준석의 실험이 당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저는 실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준석이 바라는 기대하는 비빔밥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비빔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쁜 고명과 나물을 참기름을 고추장을 넣어도 이게 뜻대로 잘 안 비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이게 갓 한 밥을 사용하지 않고 찬밥, 식은밥이라고 하죠. 식은밥을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면은 덩어리가 져서 잘 안 비벼져요. 그러면 현재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이 정말로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이냐? 저는 식은밥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는 고추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추장으로 들어갔는데 내용은 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렇게 쉽게 내어놓을까요?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서도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오히려 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두 분 굉장히 다만 부정적으로 한 가지 보셨어요. 저는 네.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중진입니다. 정당 경력이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데뷔를 했고 중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손학규 대표랑 또 각축을 벌였는데요. 근데 그는 영선이에요. 오랜 원내 정당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이 너무 과도하게 국회나 원내 중심으로 간 부분이 있거든요. 원내 바깥의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그 정당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민생에 가까워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랫동안 원내 정당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아닌 다양한 당내 정치 세력들과 원내의 목소리를 좀 경험을 잘 살려 좀 포괄해 준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중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진의 기준이 뭐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중진이라는 거는 한 3선 이상 돼야 중진입니다. 근데 영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선이라서 뭐 우려도 있는데 저는 여의도에 저도 있어봐서 이준석과 관련된 뭐 이래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뒷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원외에 처음에는 그 왕자청 빡 갔다가 그 뒤에 계속 질질질 어려웠습니다. 막 질질, 지 네. 생각에는 지도 하버드 나가 잘 나간 사람인데 내보다 못한 사람 더 국회의원 되고 막 작작 나가는데 원내에서 막 댕겼죠. 10년 있습니다. 그럼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디면서 많은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 정당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성 정치 세력과의 공존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난 국민의 뜻은 기성 정치 세력과 결별이자 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분명히 가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는 비빔밥처럼 하겠지만 좀 버릴 건 버려내야 된다. 이 방향성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기성 정치권과 공존 부분에서는 안 변호사님과 의견이 뭐 일치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국민의힘의 쇄신 방향은 기존의 친박이니 친이니 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공존해서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별할 세력과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빈밥에 넣을 나물 중에 신나물 있으면 그거 넣으면 빈밥 전체가 신밥이 되거든요. 저는 뭐 이것과는 결별해야 된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기성정치 세대와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대선 전망에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존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젊은 대표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인선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인선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이 과연 맡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진 의원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거는 그건 정말로 어떤 정당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고 또 굳이 있다면은 이 안 맡기를 중진들이 당직을 거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담긴 그런 저는 질문이라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이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어요. 네. 그다음에 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당을 책임지는 핵심 멤버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구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요 당직자라고 하면은 지명직의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비서실장. 그리고 뭐 싱크탱크라고 하는 얘도 연구원장 정도인데 비서실장하고 대변인은 이미 내정이 됐죠. 당직을 뭐 거부한다. 저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특히 영남권 당원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야같습니다. 네. 이 좋게 평가하면 이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 당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네가 왜 자꾸 딴소리해.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를 들면 우리 태영호 의원을 공천할 때 네.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 공천했는데 당내에서 절대 안 돼, 결사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출신 인사를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결정을 했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오랫동안 이 지속되어 오면서 저는 쌓여 있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뭐 신뢰를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잘 굴러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괜한 걱정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세대 교체를 이룬 국민의힘 뭐 워낙 흥행을 해서 참 배 아프고 부러운 당이 있죠. 네. 민주당 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배 아파 터진다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얼마 직전에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결국 한국 정치에서 국민들이 가장 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거대 양당 가운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일 거냐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임됐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던 이 386 출신 정치인이 이름만 바뀌어서 당대표가 됐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세대도 바뀌었고 심지어 기존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던 이 반공을 기치로 내걸거나 극우를 기치로 내건 정치인이 아니라 공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로 옮겨온 정치인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그렇다고 물러나기도 싫고 네. 상당히 자충수에 빠졌죠. 그 이준석 현상 통해서 민주당도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당에서의 그 논쟁의 늪은 바로 탄핵과 박정희였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논쟁의 늪은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그걸 두고 지금 계속 시시하다가 이젠 떠올랐죠. 그 조국 사태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두고 백가정명식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강성 친문과의 관계 정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권과 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웬만하면 눈 감아줬는데 결국 이번에 2030 세대가 돌아서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도 백가정명식의 논쟁이 있을 것이다. 네. 두 가지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허승유 의원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다라고 온화한 했거든요. 평가를 했다고 하셨죠. 네. 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유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다. 이 대선 후보 경선을 이 짜여진 시기에 선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도 정시에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민주당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워낙 네. 불거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들어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근데 이 대표가요, 또 연설문에서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 흥행을 부러워하는 것도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대선, 지방선거 좀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참 방송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2017년에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관하다 올랑드 정부에서 장관하다가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소속해가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지가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앙 마리셰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대통령 돼버리고 하원에서도 50 몇 프로를 득표를 해버려요. 네. 그 과반수를 얻어버립니다. 그 뭐가 원인이냐면 새로운 인물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지나친 사회주의나 좌파적 정책으로 골마 있는 프랑스 사회 경제를 고치자라는 사회주의 정당에 있었는데 나오면서 그런 신선한 가치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네. 이준석 경우는 좋습니다. 인물은 새롭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가치를 채워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 대선과 지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거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물이 터졌습니다. 36세가 집권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는데 우리도 한번 도지사 하자. 우리도 시장 해보자. 이런 경북 북부의 패배감에 젖어 있던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청년 세대여 일어나라 이런 열풍이 그렇죠. 이를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제 안 그럴 것 같은 게 2000년 이후 우리 정치 사회는 현재 586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꼰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공경을 이야기하는 2030 세대가 출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2030 세대들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2030의 선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기성세대들처럼 2030 세대의 지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오면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2030의 요구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대선에서 승리까지 연결된다고 할 때 우리 지역만 놓고 지방선거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삼국지 상황의 혈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치열한 어떤 지역의 자리를 두고 싸움이 벌어질 건데 그거에 대한 승리는 정말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부 다 쟁취를 했었던 걸 무소속한테 양보해야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다. 그럼 젊은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기회로 다가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40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20대, 30대 정치인들의 이 진출 열망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이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과제인데 국회의원들, 이 40대 국회의원들 경북에 3분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내에서 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는 못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경북 지역에서 내고 공천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금방 열차는 떠나가고 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젊은 정치인들이 더 정치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전망이시잖아요. 근데 기성 정치인들의 그럼 그만큼 자리가 좁아지는 거기도 할 텐데 이건 가만히 그냥 좁아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그 70년대 생각해 보면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40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총재가 민주당의 총재로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구파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2000년대 보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당선되면서 소위 동교동계가 흔적도 없이 당내에서 비주류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바라는 시대 정치인을 받아 안는 사람은
정치권에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막 선출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리더십으로 이끌어갈지 사생결단이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효승 변호사님, 또 허승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선에 적합한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어떤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져 있는지 여론조사가 있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비상대책위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TK 지역 여론조사 대선 후보 적합도와 홍준표 의원 복당 찬반 여부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성진 의원님의 결단부터 들어보죠. 오늘의 제 결단은 영선의 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지만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이렇게 초년생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권 후보 1, 2위를 다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은 어쩌면은 이때까지 정말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정치 변화의 열망의 어떤 이 국민 흐름에 올라타 있는 입장이 되고 이재명은 그나마 이렇게 시장과 또 도지사를 한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두 분이 이끌어갈 한국 정치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요즘 대세는 영선인가 봐요. 네. 이준석 대표도 영선이었잖아요. 영선이고. 네. 영선이면 여기 다 영선이니까 저희도 다 대세네요. 아니요, 여기 아니구나. 영선. 아니 몇 선이요? 아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다 다 영선적. 국회의원은 다 영선이니까. 그러니까 영선의 힘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보다는 그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 국민들의 그 염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성현 의원님이 초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계에 데뷔를 안 했죠. 그렇죠. 입장을 근데 밝힌 적이 입학조차도 아직 안 했으니까 초년생도 아닌 입학 대기자 어. 정도로 이름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어쩌면은 정권 교체 열망의 어떤 그런 대세에 올라탄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배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최근 대구 경북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적합도가 52.4%로 과반수를 넘어서 1위였고요.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2.8%, 홍준표 의원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심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어쩌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에게로 모아져 있다. 또 그와 동시에 대구 경북의 민심도 일정 부분 모아져 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이고 자기 스스로가 TK 출신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여론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혈연, 학연, 지연에 있어서 지연의 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런 또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동이 이건 조금 이렇게 반성해야죠. 그렇죠. 반성해야지요. 안동이. 안동의 지금 일정 부분은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이렇게 안동을 넘어서 북부 지역 나가서
대구 경북을 어떻게 미칠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바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5월에는 25.3%,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호도가 이렇게 높았는데 6월 둘째 주는 23.1%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왜 이 그럴까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던 그 시기에 여론 대선 적합도에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고 윤석열 총장이 20%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지난주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또 4%가 내려가서 24%, 윤석열 전 총장은 또 4%가 올라가서 24%로 서로 동률이거든요. 이랬던 원인이 있었어요. 지난 그러니까 6월 9일 날 우당 이혜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을 하다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였죠. 그러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적합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영향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예. 국민의힘이 어떤 이 전당대회를 거치는 그렇죠. 과정에 컨벤션 각 효과라고 후보들이 봐야 되는 거죠. 대표 후보들이 자기들 이야기한 것을 아니고 윤석열 총장만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한 열흘 이상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언론에 홍보되다 보니까 그 어떤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선호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다라고 보는 거고요. 본인이 어떤 정책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만든 선호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쩌면 물거품 같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TK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냐? 아직은 미미하다.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그 민주당의 후보들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적은 후보가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대권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와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이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가장 최우선 적합도 1순위는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구속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수사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인데 대구 경북 시민들 보기에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일단 집어치우고 이거는 이미 건너갔어. 우리는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야. 이 수도권과 전국적인 선거에서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윤석열의 포지션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여당 후보 가운데서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다른 타 후보보다 높은 이유 역시 네. 정권 교체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는 다른 정권이다라고 하는 분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 내에 거의 유일한 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그동안 소위 말하면 이 강성 지지층과 별다르게 불화하지 않았던 후보들인데 반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나마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한 당내 교체가 가능한 후보다. 그럼 이 이렇게 말씀은 반 문재인이라면 누구든 인물이 아니라 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꼭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10년 단위로 갔잖아요. 이 정권 교체기에는 같은 당이더라도 이전의 정부와 선을 끊고 다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형태의 극복할 수 있는 후보여야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 18대 대선하고 19대 대선의 그 대구 경북의 득표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9대 대선은 탄핵을 거치고 나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그 외에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온 선거였고 18대 대선은 박근혜와
이 문재인이라는 1대1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가 19.5%, 그러니까 20% 정도, 경북에서 18% 정도. 그러면 19대 대선 문재인과 홍준표와 심상정과 유승민과 안철수가 함께 붙었던 그 선거에서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많이 얻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21% 정도예요. 그러니까 TK에서는 18%에서 21% 정도의 민주당 지지율을 이렇게 고선에서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보면 한 14%에서 18%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결코 적은 지지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이준석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언제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한 관심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유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치에 대한 특별한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행보 좀 추이 예측을 해보자면 언제가 될까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초시계를 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정시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합류할 거면 그 전에 합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최근에 이 공보 담당을 또 위촉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정치에 이제 출발한 거죠. 이전에 검찰총장 지낼 때는 여론조사 때 이 본인의 이름 포함되면 내 이름 넣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요즘에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메시지 보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정치적인 행보 이제는 시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에 입당을 하던가 아니면 독자적인 이 신당을 구축하던가 8월이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8월이면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네. 않은 거라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 합류할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아니면 정말로 삼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이요?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위한 시간표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마당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버스를 어떻게 출발시킬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탑승을 안 할 경우에 대선은 그럼 어떻게 시간표를 갖다 운영할 것인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국민들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시간표를 강조를 해서 탑승을 안 할 경우에 결국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허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에 대해서 경선 과정이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의 소지를 남긴 그런 당대표 경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단일화 과정, 선거는 단일화의 역사기도 했는데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처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미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선출했고 이후에 단일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과정 역시 그랬고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18대 대선 당시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시계대로 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후에 독자적인 역할을 하다가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가든 아니면 사전에 입당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준석 후보로서 말하자면 윤석열에게 비단 주머니 3개도 준비돼 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준석 후보가 말하자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본인의 이 어떤 문에 갇혀 있지 마라. 열고 나와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마 호응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대표가 된 이후에 하는 발언들은 그전하고 상황들이 틀리고 아마 윤석열의 어떤 가치라면은 어떤 뭐 공정 또 민족 정의 이런 가치라면은
이준석의 가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 창의 이런 측면으로 간다고 할 때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틀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은 굉장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비단 주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3개. 그건 뭐예요? 뭐길래? 비단 주머니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가해지는 장모,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문제들이 제기된 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준석 그때 후보 당시에 말하자면 비단 주머니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다 뭐든지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공당이 나서서 그 문제를 커버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소속의 힘 내지는 제3지대의 후보가 그런 공격을 막아내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당신에게 제기되는 온갖 의혹들은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겠다라는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또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 여부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요. 찬성 48.7%, 반대 35.5%로 찬반이 팽팽해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뭐 문제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전부 다 홍준표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끝났고 아마 당 사무처 직원들까지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은 입당되는 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다. 단지 김종인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했었죠. 이게 공정하지 않았던 게 그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된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미 복당이 돼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 선별적 일의 페널티를 강하게 준 거는 문제가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 당의 가치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여론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막말 프레임, 그다음에 또 약간의 구태의연한 꼰대의 이미지가 국민의힘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당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까 봐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최고위원 이번에 선출된 분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배현진 의원, 조수진 의원, 정미경 의원 모두 다 작년부터 계속 막말, 그보다 더한 막말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던 분들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막말을 얘기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다 섞이고 나면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 당 외에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감은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대권 레이스에 홍준표 의원이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로 경쟁하게 됐을 때 차별성을 다른 대선 주자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는 대목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대선 주자로서 인지도나 지지도가 높은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여론조사 결과는 요동을 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사생결단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진 의원님, 또 임미애 의원님, 유희순 편집장님, 천영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변화하는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길 사생결단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시사토론 사생결단. 안동 MBC 사생결단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